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라스푸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선 씨는 라스푸틴 편이 기대 좀 못 미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기대 못 미치죠. 그렇습니다. 네네. 2부에서는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에 이제 드디어 황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1부까지는 이제 라스푸틴의 어떤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어떤 뭐 종교인으로서의 재탄생,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봤고요. 드디어 이제 궁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네. 자, 1903년에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가지고 그 주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페오판 수도사를 만나게 돼요. 페오판.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바로 차르죠. 짜르. 황제와 황후의 고해 승사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야, 최고네. 네, 그런 사람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젊은 성직자가 좋은 사람이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줄 수 있겠죠. 1903년이면 몇 살일까요, 라푸틴이? 69년생이니까 34. 네네. 어렸네 진짜. 네. 이 많은 걸 다 했는데 자기보다도 어려워. 이 수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뭐 그런 다음에 또 야망에 찬 젊은 성직자 일리오도르 이런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이제 다 자극을 받는 거죠. 나도 더 잘해야지. 그 와중에 이제 밀리차와 아나스타샤라고 왕족하고 연결된 자매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왕족 출신인데 요 자매들하고 연결되면서 이 자매들이 이제 황실하고 또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의 어떤 영적인 탐색의 시대에서 냉정한 계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가 권력자하고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영적인 것만 다 계속 추구했는데 이제 계산을 해야겠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진리를 믿기로 타인을 유혹하는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종교를 믿기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몇 달 뒤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 보니까 좀 영적 회복력을 가지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뭔가 도시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자꾸 고위층 인사를 지금 포섭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고향을 이제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에 갈 때는 이제 금이환장하게 된 거죠. 나름 이제 인정을 받고. 자, 이제 황후죠. 바로 차를 만나야 되는데 이 당시 차르가 니콜라 2세,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라고 하는데 마지막 그 황제가 된 거죠. 로마노프 왕조라고 하면 1613년에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반 내제 있지 않습니까? 이반 내제가 죽고 나서 후계가 잘 안 정해졌어요. 그럴 때 이반 내제가 아주 사랑했던 첫 번째 부인, 그 자기 처갓집이 바로 로마노프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마노프 가문에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쭉 이어져 내려왔죠. 바로 니콜라 2세가 어떤 사람이냐? 일각에서는 니콜라 2세하고 자기 부인 알렉산드라 황후가 마치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망한 왕이고 살해당 왕인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니콜라 2세는 어릴 때 자기가 13살 때 자기 할아버지 알렉산드르 2세가 폭탄 테러로 죽는 것을 봤거든요. 직접 봤다. 할아버지가 지금 다리가 한쪽 날아가고 지금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알렉산드르 2세가 궁전으로 가라. 죽더라도 나는 궁전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해가지고 궁전에서 전통령 내가 궁전에서 죽었거든요. 뭔가 궁전에서 난 죽어야지. 길거리에 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신경이 있나 봐요. 그걸 못 깨겠단 말이죠. 13살 때. 그리고 이 사람은 1891년이었나요? 일본의 황태자로 갔는데 거기서 칼을 맞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 러시아 황태자가 갔다가 일본의 시가현 오스라는 곳에서 일본 쓰다 산조라는 순사가 칼을 휘둘러 갖고 이 사람이 맞고 죽을 뻔했단 말이죠. 니콜라 2세가 황태자 때. 그러니까 뭔가 항상 뭐라고 할까? 자기는 뭔가 불운한 운명이랄까? 숙명처럼 내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떠나지 않는다. 불안감이 굉장히 컸겠군요. 그리고 태어난 날도 5월 6일이거든요. 1868년 5월 6일인데 이 날은 동방정교에서 욥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누구를 기념해? 욥. 우리 성경에 욥이 나오죠. 욥기 할 때 욥. 이유 없이 하나님이 물론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자식을 다 벌하고 재산을 다 빼앗고 병을 내보내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욥. 고난과 순환의 대명사잖아요. 무조건 그 하나님을 믿을게요? 믿을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죽은 할아버지 알렉산드르 2세는 정말 진보적인 정책을 해가지고 농노를 해방시켰고 했는데 예, 할아버지 죽는 거 보고 자기 아버지는 반동 정치를 간 거죠, 이제. 저렇게 했는데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반동을 내가 유태인 엄청 탄압했어요. 포그롬이라고. 네네네네. 유태인들 재산 빼갖고 그냥 길거리 놉니까? 저 위에 높은 데서 던지가 죽이고. 정말 탄압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러일 전쟁 때, 니콜라 2세 때 러일 전쟁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일본에게 미국 금융업자, 유태인 제이콥 시프인가? 정확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게 엄청나게 전비를 많이 빌려주거든요. 전쟁할 수 있는 경비를. 네. 이때 그 원한도 있던 거죠. 러시아에서 우리 유태인들을 포그롬으로 이렇게 죽였어.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일본을 도와가지고, 물론 뭐 돈이 되니까 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일본에게 많이 돈을 줬죠. 실제로 그 금융사에서도 그게 네.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 예, 예. 러일 전쟁이 뭐 러시아가 그 발틱 함대가 뭐 엄청 돌아와서 뭐 네. 졌다 지쳐서 졌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지만 금융 쪽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일본에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실제로 뭐 돈도 많이 벌었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이 이제 많은 뭐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뭐 있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전함도 뭐 팔았지만, 그 제일 좋은 그 당시 배에 이제 석탄을 떼잖아요. 네. 전함에서 가장 질 좋은 석탄이 영국산 석탄이거든요. 네. 그걸 전부 일본에 다 준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그때 부정부패가 심해가, 영국이 당연히 석탄도 안 팔겠지만,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가장 질 나쁜 일본산 석탄을 수입해서 썼다는 거예요. 일본산. 러시아는 네, 일본 러시아는 일본산 석탄. 그게 웃기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러일 전쟁 이야기도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짜르의 마지막 함대가 정말 재미있는데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근데 어떻든 이렇게 자라면서 아버지가 항상 좀 아들을 겁을 많이 줬대요. 너 잘못하면 죽는다고 예, 뭐 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엄마는 이 아들을 너무 또 완전히 금쪽같이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 기술에서 엄마가 너무 자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딱 끼고 있으면 결국 자식이 어디 중독되기 쉽고 자립적으로 인간을 자라기 힘들다 했거든요. 딱 예,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니콜라 2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딱 아들 보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얘는 본능과 감정에 지배돼 가지고 뭔가를 비판적으로 분석을 못 해. 머리는 네. 좋지만. 그리고 얘는 충동적으로 일을 해. 이거 결국 나중에 다 맞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또 아버지가 아들을 이런 것보다 아버지 때 아버지가 한 13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버지 때 계속 억눌러 놨거든요. 완전히 막 포갑 정치, 반동 정치. 결국 그게 아들 때 폭발을 해버린 거죠. 아버지가 너무 그 국가를 다스릴 때 너무 사회를 꽉 조아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때 결국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든 이렇게 이제 니콜라 2세는 힘든 와중에 나를 맞았고 이 사람도 좀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는 입헌군주제로 가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자기는 전제군주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고 부인도 근데 좀 또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남편하고 똑같이 옛날 왕정, 힘 있는 왕정을 좋아하거든요. 이 부인 알렉산드라의 외할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네. 다 그 유럽 왕실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외할머니가 빅토리아 여왕이고 자기 아버지는 독일 다름슈타트의 대공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여기도 독일의 왕족, 독일의 왕녀로 태어난 거죠. 네,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시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나서 일주일 뒤에 결혼했거든요. 네. 1894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운 왕후는 뭔가 불운을 초래할 것 같아라는 이제 말을 처음부터 좀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죽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 알렉산드라는 매너가 아주 고상했다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나 이런 데는. 네. 그리고 향락 문화를 아주 싫어했대요. 향락 문화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안 좋은 거죠. 뭔가가. 그 사람들은 같이 놀아야 되는데 이 독일에서 온 여자가 말도 잘 러시아 말도 못하고 이 부부는 그 차르하고 이 알렉산드라 니콜라 2세와 알렉산드라는 서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처음 했대요. 영어로. 예. 나중에 이제 러시아 말을 배웠고 물론 뭐 러시아는 19세기 프랑스 말을 많이 썼죠. 네. 그럼 러시아 말도 잘 못하는 독일에 있던 왕녀가 그렇죠. 러시아로 와서 네. 외로웠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외로웠죠, 맞습니다. 근데 네. 사람들하고 통하지도 않고 네. 그런 데다가 딸만 셋을 낳았단 말이죠. 그 옛날에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 왜냐하면 이때는 딸은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딱 법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겠죠. 딸만 셋이니까 엄청 초조불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셋째 딸을 놓고 나서 몰두했냐면 신비주의 있죠. 이게 합리적인 이성 갖고 뭐가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신비주의 책을 열심히 읽고 어떻게 하면 아들 낳나. 그렇겠죠. 네. 특히 신의 친구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책의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신은 특정한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한다.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데 이 책에 홀딱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렸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 근데 어떻든 1904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기다린 아들을 낳아 너무나 기쁜데 네. 태어난 6주밖에 안 된 아들이 배꼽에서 피가 나오더니 멈추지가 않아요. 잘. 알고 보니까 혈우병인 거죠. 네네네. 이 빅토리아 여왕의 딸들은 혈우병의 보인자. 자기는 아니지만 자식에게 넘겨줄 수 있고 그 아들들 그러니까 알렉산드라 황후의 오빠는 2살 때 계단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타박상이 생기잖아요. 약간 멍이 들잖아요. 멍이란 게 피가 안에 터진 거잖아요. 네. 혈우병은 거기 터지면 계속 출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단 넘어져가 안에 멍 들어가고 결국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오빠는 2살 때. 이게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자기 아들이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막 조금이라도 애가 떨어져갖고 멍이 난다든지 베인다든지 이래버리면 애가 죽을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고 그다고 이게 경미한 타박상도 이 출혈이 해가지고 피가 신경을 압박을 하면 그러니까 통증이 장난이 아니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황후는 이제 의사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는. 네.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바로 1905년 11월 1일 그 차례 일기장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 황제가 쓰고 있어요. 오늘 신을 섬기는 자를 한 명 소개받았다라고 이제 그게 바로 라스푸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본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밀리차 자매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네. 이 자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라스푸틴이 황제하고 소개를 해줬는데 짓거리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자기는 또 황제 부부한테 더 영향력 강하는데 항상 그러지만 라스푸틴을 이용한 사람들은 항상 라스푸틴을 과소평가하는 게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라스푸틴은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 이익이 될 때는 협조한 척하지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아주 교활한 네. 그러니까 아주 정치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처음 만났단 말이죠. 이때 정말 깊은 인상을 주거든요. 정말 이게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력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날만을 기다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처음 만났을 때 아버님이라 불러요. 어머님이라 불러요. 차르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나이는 자기보다 한 살 많나? 그렇죠. 차르가. 근데 나라의 아버님이다.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또 격이 없는 그러니까 당신이란 말은 좀 딱딱하면 우리는 너가, 네가 할 때 이런 식으로 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또 존중하면서 친밀하게 이렇게 밀었다가 당겼다가 딱 처음부터 잘했다는 거죠. 제가 한번 들은 분은 아주 이제 뭐 정말 실력자를 만나는 이제 일정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뭐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하여튼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만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꼭 만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만났다. 근데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만날 때 이제 딱 문을 똑똑 먼저 두드리고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례하겠습니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간다? 실례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잘 보이고 싶으면 네. 그랜절. 큰절. 오, 아시네. 아, 진짜요? 네, 진짜 큰절을 하라고 시키잖아요. 반드시 큰절을 해야 된다고. 네? 반드시 큰절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큰절을 할 때 더 좋은 거는 그냥 큰절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게 제일 좋다고. 누구 만나서 완전히 자기가 황송무지로서의사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는 나의 인격적인 자존감의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그때 어느 선배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네.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이 딱 그런 느낌 같아요. 라스푸틴. 정말 라스푸틴도 보고 있으면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에게 강인한 인상을 줄까. 자 여기서 좋은 인상을 주니까 결국 해를 넘겨가지고 세 번째 만남에서 이제 공주하고 왕자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이제 가족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황제죠. 차르가 물어보는 거죠. 옆에 이제 시중드는 귀족에게 저 지금 라스푸틴 지금 내가 만나봤잖아. 저 사람 어떤 것 같아? 이러니까 귀족이 좀 눈치가 없었나 봐요. 아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이 영 좀 허황되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니까 갑자기 황제가 바로 역정을 내면서 너는 그렇게 사람을 못 보냐고. 이 답정너구만. 딱 그죠. 그렇죠. 답은 정해놓고 항상 측근의 역할은 분위기 맞춰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것 같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네. 분위기 없이 말을 해갖고 그다음부터 다시는 라스푸틴 있을 때는 안 불렀다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이 라스푸틴이 다 그 차례에 구미를 맞춰주면서 민원도 바로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스푸틴 이름이 너무 흔하니 라스푸틴 노비로 바꿔주세요. 근데 러시아도 관료주의잖아요. 아주 일 하나 하려면 몇 달, 몇 년이 걸리는데 이 민원이 일주일 만에 해결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름 바꾸는 게. 황제가 직접 지시를 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기에는 라스푸틴이 그 혈우병 예. 그걸 고쳤다고 바로 나오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친근한 다음에 결국 알렉세이가 괴로워하는 걸 못 깨게 된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러시아 황실에서 이 황태자가 병이 있다는 걸 알려지면 안 되니까 철저히 비밀하고 거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상도 모르고 웬만한 사람이 다 몰라요. 그럼 하인들은 알고 수 있지 않겠냐. 하인들은 일할 때 솜을 털어맞고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프다고 고함질러 모르게 딱 솜을 털어맞고. 그렇게 해서 비밀을 지켰던 거죠. 자, 그때 라스푸틴이 보고 아이에게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착한 아이야, 너의 병은 곧 나을 것이다. 너의 미래는 오직 신만이 아는데 잘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 다음날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아, 그러니까 황후 알렉산드라는 무조건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아이를 구해주구나. 항상 제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병을 준 엄마가 너무 미안해 했는데 네. 라스푸틴은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을 간파하고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교묘하게. 제식을 잘 하는 거죠. 황후에게. 이 황태자님이 이렇게 병을 가진 거는 아무래도 엄마가 좀 잘못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결국 나를 보내줬으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를 만약에 추방을 하거나 저를 만약 죽이신다면 곧 황태자님도 죽으실 거예요. 라고 이제 패키지 딱 묶어버리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아이들의 병과 아들의 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라스푸틴이 궁정에 자주 출입하고 이러니까 새로운 비선실세가 등장했다라고 이제 돈을 싸들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라스푸틴하고 황후가 바람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도는 거죠. 이 역할을 모르니까 네네. 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돌고 또 이제 라스푸틴이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부르잖아요. 자기를. 이제 귀족들이 초청을 하잖아요. 이 라스푸틴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꼬시냐면 요즘 정치인도 많이 쓰는 수법인데 딱 그림이 있잖아요. 좋은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귀족들 거실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 좋은 그림이네요. 근데 이 그림 몇 점만 팔면 농촌에 10개 마을에 사람들 다 굶주림 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제의식을 자극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데올로기를 신체화시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의 신체화. 신체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막 논쟁을 붙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건 너의 생각이고 그건 너가 뭘 안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방법이 이거죠. 당신들이 민중의 고통을 알아? 당신들이 배가 고픈 기억이 있어? 당신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한번 벌벌 떨고 일해봤어. 그럼 다 깽하는 거죠. 아무도 말을 못해요. 거기서는. 당신들이 사랑한 사람 이름 슬픔을 알아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이데올로기의 신체화된 거죠. 그걸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나치즘이나 파시즘에서 활용하는 거죠. 독일 민족이 어떻고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가 눈물 철철 흘리잖아요. 이데올로기를 가고 신체를 만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웃다가 그게 바로 정치의 이데올로기를 신체화 만든다. 그런 사람 속으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데올로기를 신체화 시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제의식을 주게 하고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이 라스푸틴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다 연구한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진실하게 보이게 만드는 연기에 너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 막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데올로기의 신체화로 쓰는 사람들하고 진실하게 이제 그것들이 나오는 사람들하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두부 딱 자르듯이 이렇게 이건 맞다 들으다 이걸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흑백 논리가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스푸틴이 쫙 하니까 특히나 당시 바로 이제 페테르부르크에는 바람둥이 남편을 둔 불행한 여자들이 덕실덕실했단 말이죠.
라스푸틴이 말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부인들이 자기들이 말 다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점을 치러 와서 전부 우리 남편이 이렇고 아들이 이렇고 말 다 해놓고 나서 말을 하면 아유 정말 쪽지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인들이 말 다 하고 라스푸틴은 정보를 다 알게 되겠죠. 네. 이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됩니다. 라스푸틴 검색하면 수많은 여성 귀족 부인들에게 네. 둘러싸여서 그 중앙에 혼자 딱 앉아있는 사진도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인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라스푸틴의 수발을 들어주겠습니다.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스케줄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라스푸틴도 의식하지 못한 버릇 있잖아요. 뭐 머리를 만진다든지 이런 것도 흉내 내기도 하고 아이돌로 등극한 거죠. 이제. 네. 러시아 그 사교계의 아이돌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지 않겠냐. 뭔가 성적 접촉이 있지 않겠냐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부인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인들이. 양심에 끓이끼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라스푸틴에게 배웠다. 근데 그 방법이 뭔지는 지금도 아리송한 거죠. 양심에 끓이끼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나를 남자가 아닌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네. 믿게 하면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뭐 죄의식은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과 혹은 뭐 내가 부처님과 뭐 이런 만남을 가졌다고 한들 그걸 누가 뭐 비난할 수 있겠어요. 예.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정서랄까 이런 마음의 깊은 것을 탁 장악해버리고 건드렸다는 거겠죠.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탁월한 뭔가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탁월한 자신이. 자, 그래서 이렇게 뜨고 하니까 뭐 이제 다시 고향에 또 금이 한 장 한 번씩 하러 가야 되잖아요. 아, 네. 역시 고향에 한 번씩 가야지 자기 존재감이 너희들 나이 천대했지만 나 이렇게 출세했어 이런 걸 보여주니까 고향 가서 이번에는 아예 그 동네 가게들 있잖아요. 과일도 팔고 과자도 팔고 이런 학용품 팔잖아요. 옷 팔고. 네. 그냥 애들 원하는 거 다 그냥 가져가게 해. 계산은 내가 다 해줄게. 그냥 다 계산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뭐 이제 너무 좋아. 라스푸틴 인기 짱 최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가만 안 있죠. 왜요? 아니 이런 이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아무것도 아닌 애가 왜 이렇게 얘가 잘난 척하지? 그러니까 이 바로 그 동네의 고향의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라스푸틴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뭔가 문제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이라고 고발을 한 거죠. 고발을 한 거죠. 그리스 정교회 쪽에, 네. 러시아 정교회 쪽에. 예. 그래서 교회 조사관들이 6개월간 와가지고 샅샅이 조사했는데 네. 뭐 증거는 안 나와요. 이 배교를 했던 증거도 안 나오고 여자 문제도 안 나오고. 근데 재미있는 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증거는 부족하지만 추가 조사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 그런데 부인은 뭐 이러나 저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 안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하고 이런 여성 신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방문객들이 오히려 기겁을 하니까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거든요. 이건 라스푸틴의 십자가예요. 부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더 증거를 잡기가 어렵겠네요. 부인이 뭐 네. 가장 강력한 증인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 바로 스톨리핀 수상이 이거 어떻게든 얘를 쫓아내야겠다. 왜냐하면 얘가 언제든지 테러리스트 돌변할 수 있다. 네. 성자인 척하다가 갑자기 칼이나 총을 쏠 수 있으니까 실제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라스푸틴을 경계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톨리핀이 나중에 책에 이제 자서전 딸에게 말했던 게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내가 그를 만나니까 우리 치면 지금 일종의 국무총리를 만난 거잖아요. 라스푸틴이 나에게 눈을 부라리더니 손을 움직이고 성경 구절을 중얼거리고 무슨 체면을 걸려고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네. 체면을 걸려고. 그래서 자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결국 이제 뭐 계속해서 보고서는 올라가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고 색골이다. 지금 성적 문제 많다 올라가는데 알렉산드라 황후의 인식 사고의 특징이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이래요. 자기 입맛에 맞는 정보만 딱 고르고 자기가 불쾌한 정보는 다 빼버린대요. 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결국 황태자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 라스푸틴만 있으면 어떻든 애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아니 라스푸틴만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혈우병이 그러면은 고쳐지진 않고 계속 라스푸틴이 기도로 그때마다 고쳐준 건가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경험이 이제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라스푸틴이 뭔가 좀 자기 암시를 강하게 준 거 아니냐 아이한테 너 나을 수 있어 할 수도 있고
또 체면을 준 것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준 거 아니냐. 마약을 준 거 아니냐. 또 아니면 아프다가 지금 좀 나아질만 할 때 자기 그 궁정에 자기 비밀 요원들이 많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걔들 연락 와가지고 나을 때쯤 되면 와가지고 나으리라 해가지고 나아진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 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기도를 강하게 한다잖아요. 기도를 강하게 하면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드레날린 유의 어떤 그 출혈을 억제하는 물질이 분비돼 가지고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이러다가 흥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출혈이 억제되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겠냐라고 보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또 뭐 사포닌 성분을 좀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사포닌? 인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을 드시면 혈우병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강한 면역력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나 사포닌. 또 왜 화내고 그래? 사포닌? 네. 홍삼이 많이 들어있는 그 사포닌 성분. 네. 또 콜라겐이 우리 피부에 좋은 건 우리 지선 씨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네. 석류. 요거 한 봉 드시면 거의 그 석류 한 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다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석류와 홍삼, 콜라겐이 함께 있는 이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소백지향 석류홍삼 콜라겐 한번 드셔보시면 바로 그 효과를 라스푸틴처럼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홍삼 젤리, 아이들도 먹기 좋으니까 또 어르신들도 좋아하십니다. 선생님. 지금 네? 안광으로 체면 한번 걸어주세요. 이거 벗으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 벗기 전에 여러분 빨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수 소백지향 네. 석류 홍삼 콜라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라스푸틴이 네. 계속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데 황후는 너무 라스푸틴이 필요하니까 아예 의용학술 연구까지 시켜요. 학술 연구. 예, 어릿광대였던 러시아의 성자들 이런 연구를 의뢰를 한 거예요. 신학자에게. 그러니까 본래 러시아 성자는 어릿광대 같은 이런 게 좀 있어. 그래서 라스푸틴도 러시아 성자 전통에 속해. 이 일종의 의용 이데올로기를 만들려고 학문까지 용역까지 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라스푸틴을 신임했던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일종의 황실의 경호대장이 현지를 시찰하고 나서 라스푸틴에 대한 이제 극비리의 비밀 보고서를 한 장 들고 와요. 그러니까 소녀원을 갔는데 소녀원 원장이 본래 라스푸틴이 이제 그 자리를 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경비대장의 친척이기도 해요. 근데 만나러 갔는데 여자가 마침 자리를 떴단 말이죠. 근데 그거 떴는데 다른 손녀들이 이 경비대장을 잡고 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고 탄원을 하는 거죠. 왜냐? 라스푸틴이 여기 와가지고 난교 파티를 벌이고 그 난교 파티를 벌이면서 우리 수녀를 같이 하자고 이러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원장 수녀는 그걸 계속 묵인해주고 있다. 어떻게 제발 좀 우리를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경비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황짜르 부부를 만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젊고 완전히 정의감이 불타니까 막 보고를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 황실을 침입하는 수도자가 이런 일을 극악무도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황제 부부의 눈밖에 이제 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난차에 또 이 라스푸틴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런 작전을 하나 짜요. 핀란드에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 탄신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네. 라스푸틴을 그 이제 발레리나 집으로 발레리나 보고 라스푸틴 초대해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술을 많이 먹여갖고 라스푸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라스푸틴 옷을 벗겨갖고 여러 명의 창녀와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라스푸틴한테 이렇게 보내가지고 너가 지금 여기 수도를 안 떠나면 우리는 짜르에게 이거 바로 보낼 거야. 너 선택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당당하게 나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사진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아니면 이제 라스푸틴이 먼저 그 얘기를 황제한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역시. 야, 이 라스푸틴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라스푸틴. 바로 그죠. 딱 아예 이럴 바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자. 성공을 해보는 거예요. 아예 사진 들고 와가지고
짠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선처를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본래 이 러시아는 이런 전통이 지금도 유명하거든요. 항상 정적을 여인들하고 있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 포르노 필름을 촬영해갖고 막 러시아 방송에 틀어버린 거예요. 저녁식 방송 시간에 그걸 틀어버렸어요. 당시 러시아의 집권 세력이 그 러시아 그때 검찰총장이었죠. 이게 서로 부딪히니까 검찰총장이 조사를 하겠다니까 검찰총장이 여자하고 그 섹스 동영상을 사람들 보는 저녁에 틀어버린 거예요. 국영 TV에서. 역시 불공구 화끈하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 20세기에. 그러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약점을 약점이라고 인식할 때 약점이다 이거죠. 약점을 내가 약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약점이 아니다. 라스푸틴은 이게 약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가서 다 제가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야 근데 큰 죄를 지어야 또 큰 구원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황제가 또 그래 그런데 그러면 휴가 형식으로 어디를 좀 순례 여행을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또 순례 여행까지. 여기는 죄를 무슨 자꾸만 순례를 보내는 걸로 면죄부를 줘버리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예루살렘 갔다 오죠. 이제 하니까 막 이제 완전 거물이 된 거죠. 이제 뭐 자기가 다 이제 교회 자리 특히 처음에 교회부터 시작이니까 교회를 이제 완전 이제 하나씩 자기가 추천한 사람마다 고위직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후임 총리 수상 구하는 것도 이제 라스푸틴이 일종의 먼저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야. 차르가 지시를 해가지고 먼저 한번 그 사람 관상 봐 관심법을 보는 거죠. 저 사람 속마음을 깨뚫고 와라.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게 된 거죠. 그 권력의 정점은 인사권이라고 저번에 말씀해 그렇죠, 주셨었는데. 그렇죠. 네. 결국은 이게 사람을 어떤 자리에 쓰느냐 마느냐. 그래서 최후까지 모르거든요. 인사는. 근데 최후까지 모르게 해야지 인사죠. 그게 권력이죠. 네. 누구나 다 아는 인사가 아니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또 반대하는 세력이 라스푸틴 집에 가가지고 편지를 훔쳤는데 이 편지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바로 알렉산드라 황후가 보낸 연서, 사랑의 편지가. 사랑. 드디어 이제 이거 나오는구만.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1909년 2월 7일자 편지인데 이렇게 이건 진짜 편지 그거 한 거 다 확보한 거니까. 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어깨에 기대에 잠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전부예요. 나는 당신 앞에서 한갓 어린아이에 불과하답니다. 또 셋째 공주 있죠. 셋째 공주도 당신과 단 둘이서 신 옆에 서 있도록 엄마가 허락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뭐 이런 딸들도 편지 다 보내고 딸을 다 봤잖아요. 딸이 그러면 라스푸틴 모르죠. 그래 이건 이제 모르는데 근데 연서가 나와가지고 이게 결국 차르한테까지 내무장관이 들고 간 거죠. 이건 이거는 용서 못하죠. 그럼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쳐야지 차르가 정상인데. 연세를 보고 완전히 얼굴 사색으로 변한 거죠. 네. 이랬죠. 근데 며칠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또 순례길로 보내나? 아니죠. 보관 내무장관이 바로 해임돼 버리죠. 보관 내무장관. 왜 이런 걸 보고해? 이래 된 거죠. 감히 그래 된 거죠. 우리 황실 가족의 비밀을 네가 아는 것만으로도 넌 죄다.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드라 황후도 난리가 난 거죠. 그래 라스푸틴이 그날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수도에는 없었고. 그래서 책망하는 어떻게 그렇게 편지를 관리를 허술하게 하느냐고 전보를 보냈지만 뭐 라스푸틴은 아무래도 그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 근데 결국 그렇게 내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1912년 10월에 완전히 라스푸틴이 다시 기사회생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1912년 10월. 12년. 왜냐? 결국 그 폴란드, 그 당시 폴란드가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네. 사냥을 떠났는데 거기서 바로 황태자 알렉세이가 이제 크게 이제 실신해가 완전히 막 혈우병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고 그 병명을 알릴 수 없고 그러니까 막 아프다고만 말해요. 아파서 이렇다 지금 황태자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 의식도 이제 신부가 집전하고 다음날 이제 사망했다고 할 포고문도 미리 작성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결국 어떻게 됐냐. 다음날 새벽에 황후의 얼굴이 아주 환한 거예요. 우리 애 절대 안 죽어. 왜? 라스푸틴이 전보를 쳤어, 나한테. 어린 알렉세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딱 한 줄 썼는데 여기에 이제 희망을 얻고 지금 라스푸틴이 기도를 해주고 있다. 근데 어쨌든 그날 새벽에 답장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황후의 기도를 듣고 응답이 왔습니다. 라고 또 전보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오후 2시에 알렉세이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참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좀 신기하네요.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의사들이 뇌출혈을 억제하는 수술을 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걸 차마 했다고 말하면 역적이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라스푸틴이 한 거야라고 황후가 몰고 하는데 그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수술했는데요. 하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고 갔을 수도 있고. 뭐 진실은 아무도 모를 거네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치유력이 있긴 있는 사람 같아요. 눈빛이든 뭐든 뭔가 이 사람이 사람의 뭔가 힐링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다 미스테리로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체면을 해가 진짜 혈관이 정말 수축이 됐는지 아니면 뭐 정말 뭐 어떤 자기 암시를 잘 해가지고 그게 알렉산드라 황후에게 주니까 황후가 아들한테도 넌 분명히 나을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았냐.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고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면 자연 치유가 되면서 출혈이 멎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1912년이라고 하셨죠 지금. 네네. 이제 점점은 이제 네, 그렇죠. 극으로 치닫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황후가 완전히 빠지고 차르는 뭐 아들이 그래도 나으니까 너무 좋았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차르도 이제 완전히 이 사람 진짜 필요하다. 이 사람 없으면 이제 우리 안 될 것 같아. 이제 완전 흔히 말하는 인간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라스푸틴도 어떻게 되느냐? 라스푸틴도 이제 이 와중에 영적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제는 돈도 들어오고 지금까지는 좀 조심했잖아요. 아무리 좀 그래도 조심을 한 건데 이제는 완전히 탄탄대로에 자기가 반석처럼 자리에 올랐다 생각하니까 이 뭐라고 할까? 이제 좀 뭔가 느슨해졌다고 해야 될까? 조심하지 않는구나. 네. 그래서 술을 다시 입에 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성욕도 이제 노골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세속적 성공이 이 사람이 또 영적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이야기로 자기가 지금 자꾸 뭔가 영적 파워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딸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빠가 다시 출발해야 될 것 같아. 옛날 구도자 생활을.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이 도시에 쾌락에 빠졌잖아요. 근데 불안을 하잖아요. 밤에는 알코올 없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술을 먹어야 되고 이제 이 사람이 도피하는 세계는 알코올과 섹스와 집시 음악의 세계로 도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재밌는 게 이때 체면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체면술을. 라스푸틴이 배워요? 네. 그게 더 웃기잖아요. 아니 신의 힘에 실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간의 힘을 의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면 이 사진을 잘 나와 있는데요. 얼굴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요. 우리가 관상에서 역변을 한다고 하는데 이 라스푸틴 얼굴이 달라진 거 보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왼쪽이 왼쪽이 이제 수도승 그래서 나가다가 오른쪽 완전 술에 찌들리는 얼굴. 네네네. 술을 많이 좋아했네. 약간 탈모도. 불과 한 4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네요, 사람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좀 망가지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술과 뭐 성욕이 빠지면서 이 동성애도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동성애요?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 그 교회에서 동성애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들 이 교회 결혼도 할 수 있지만 또 동성애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당시 종교뿐 아니라 왕실도 귀족도 다 동성애를 하고 있었대요. 우리 치면 그 당시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황궁에서 황제의 멘토가 경비 장교와 궁정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그 정도로 이제 뭔가 그러니까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 라스푸틴의 이런 시기가 지금 막 그냥 신비주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망할 것 같다 이거죠. 망할 것 같다 이 세상이. 그러면 막 온갖 망할 세상 이제 막 우리 죽더라도 여한 없이 쾌락 즐기자. 이런 것들이 막 결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도 91년 이후에 완전히 그런 신비주의가 물결로 일듯이 뭔가가 해체되고 이 과도기에 막 그런 게 사람들이 신비주의랄까 뭐 영적인 거 뭐 섹스 이런 것들에 탐닉하게 되는 거죠. 세기말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틴이 결국 이제 뭐 타락이라기보다 본래 타락을 했나 하여튼 본격적인 타락이 되고 자 그러면서 근데 이 라스푸틴이 이제 국제 감각은 좋아요. 국제 정세 인식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슬라브족이라고 할 때 러시아의 민족이 동슬라브고 폴란드와 체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일파고 그다음에 우리 세르비아 발칸 반도인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또 다른 슬라브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그리스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도와야 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같은 동포 아니냐, 민족이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발칸반도의 분쟁에 우리가 개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라스푸틴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농민들은 죽음밖에 없다. 희생밖에 안 하는데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반전 평화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이 결국 힘이 세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러시아에 이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러시아 재정은 몰락한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하고 전쟁하면 안 된다. 라는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은 슬라브 종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좀 감상적인 관념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현실인식은 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정치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라스푸틴이 테러를 당합니다. 테러요? 네. 라스푸틴이 자기 고향에 이제 돌아가게 됐거든요. 이 또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좀 변심을 해가지고 이제 또 더 이상 너무 이게 자본도 많고 너무 지금 다 움직이려고 한다 해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니까 여인이 갑자기 집을 나서는 라스푸틴의 이제 배를 칼로 찔른 거죠. 근데 라스푸틴은 또 잘 낫게 되고 여인은 아무래도 라스푸틴을 반대하는 일파에서 이제 보낸 같은데 뭐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걸로 끝났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결국 황제가 다시 보냈다가 황후가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라스푸틴을 향후 정치와 외교는 배제한다 이렇게 딱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불러오는 걸로 결국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또 그러면 황후가 또 백의송사를 해가 또 정치는 안 하고 외교는 안 할 테니까 다시 좀 우리 섭시다. 우리 애도 아프잖아요. 다시 또 오고. 요게 몇 달 사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결국 1914년 8월 1일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이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전쟁은 뭐 1차 세계대전은 세르비아에서 바로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도가 사라예보를 방문했는데 총격을 받고 네. 그러니까 결국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한다니까 또 세르비아의 후원국인 러시아가 그럼 우리는 또 선전포고 그러니까 독일은 또 선전포고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시 니콜라이 2세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국내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좀 관심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전쟁 나면 일단 사람들이 다 황제를 중심으로 우리 뭉칩시다 이러니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게 또 문제가 전쟁 나고 이 니콜라이 2세가 너무 전쟁놀이를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지휘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항상 원칙 있잖아요. 전장의 지휘는 군인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네. 황제는 그냥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 국정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러일 전쟁 때도 직접 야전 지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직접 야전으로 가겠다고 된 거예요. 네. 야전 사령부에. 그러면 수도에는 누가 남냐? 알렉산드라 황후가 이제 국정을 자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군사를 얻고 나라를 잃은 짜르. 결국 알렉산드라 황후하고 라스푸틴이 이제 완전히 국정을 다 요리하게 된 거죠. 황제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황제하고 알렉사이 황후 간에 1600통의 편지와 전보가 계속 왔다 갔다 한 게 있거든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 그게 있겠네요. 다 기록, 그게 지금까지 91년까지 보관이 안 됐는데 이 이제 교수가, 푸어만 교수가 네. 다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한 거죠. 이 분석해 보면 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황후가 알렉산드라 황후가 독일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알렉산드라 황후가 궁정에다가 몰래 암호기를 숨겨놓고 독일의 암호로 기밀을 계속 빼돌린다. 전보로 타닥타닥 쳐가지고 그렇게 스파이 노릇을 한다. 라스푸틴도 독일하고 자꾸 휴전하자 이런 입장이니까 얘도 매국노다. 황후도 매국노다. 이렇게 또 대중적 감정은 되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라스푸틴이 이제 독일하고는 전쟁하지 말자는 입장이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영국 정보부가 MI6죠. 우리가 자는. 네. 영국 정보부가 라스푸틴을 암살했다는 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라스푸틴이 황제를 움직여서 자꾸 독일하고 전쟁을 휴전하려고 하니까 이래 돼버리면 독일이 어떻게 됩니까? 소련 전선에, 러시아 전선에 있던 병력을 다 이쪽으로 빼돌릴 수 있으면 영국, 프랑스가 힘들어지니까 안 되겠다. 라스푸틴을 암살하자. 이래서 지금 암살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꼭 거기 나오는 것 같다. 진실 혹은 거짓. 서프라이즈? 네, 그죠. 그런 데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 MI6가 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출판을. 근데 그게 잘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공개하겠다 할 때가 푸틴이 지금도 집권하고 있지만 푸틴이 99년에 집권했잖아요. 2000년 초반에 공개한다고 할 때 그때 영국 러시아 관계가 안 좋아졌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지금부터 한 80년 전, 90년 전이지만
러시아 시민을 영국의 정보부가 무슨 권리로 와서 죽였냐 이런 것들이 불쾌하다 이러니까 MI6가 괜히 그 파일을 공개했다가 외교적 분쟁이 될까봐 그냥 그래서 이건 좀 더 자료가 더 공개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 장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황후와 라스푸틴이 다 하니까 황제가 그래도 아무리 입헌군주제 형식을 하지만 황제가 절대적이잖아요. 네. 러시아 장관들이 역사상 최초로 만장일치로 차르에게 몰려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결정을 제고해 주십시오. 라고 항명을 한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이제 차르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가버렸어요?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가버리는 거죠.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라스푸틴은 국방까지 개입하는 거죠. 네. 자, 꿈에서 본 전쟁 이야기를 황후에게 말해요. 자, 저 산을 넘으세요. 측량은 무슨 장관이 맡기세요. 진격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이대한부터 이제 황제 위신은 다 깎이는 거죠. 네. 나라에 이제 망조가 들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 스캔들이 결국 황권의 치명타가 되고 황제 신뢰를 침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나중에 총주교, 그루지아 주교 뭐 최고 높은 자리도 동성애자 이제 주교를 지금 동성애 파문으로 14살 소년 뭐 관계가 있다는 사람들도 막 주교시켜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반대해서 막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스푸틴이 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각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2년 동안 라스푸틴이 아주 활동했던 뭐 2년도 안 되겠네. 한 1년 6개월 동안 수상을 4명 갈아치우고요. 네. 내무부 장관이 5번 바뀌고 농무 장관이 4번 바뀌어요.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 정도로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결국 답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뭐 거의 황혼역이 된 거죠. 이제 완전히 황혼이 된 거죠. 이제 라스푸틴과 러시아 황실은 완전히 황혼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암살 시도가 나오는 거죠. 황혼이 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황혼역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된 거죠. 아, 이제 러시아 황실이 이제 완전히 해가 저물 때가 된 거죠. 그 나라가 망하려면 본래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네. 옛날에도 정권이 망할 때 되면 꼭 이상한 사람들 나와요. 항상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한국의 라스푸틴 이래가지고 한국의 그 망비를 릴 때 나타났던 무당 그런 거 있죠. 하나 있습니다. 네.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은 고려말 승려인 신돈이 있습니다. 아, 신돈. 네네. 이제 공민왕이 자신의 이제 노국 공주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있자 불러들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6년간 나라를 쥐고 막 흔들다가 신돈. 나중엔 처형을 당하고 네. 결국에는 2년 뒤에 이제 고려 왕조도 멸망했다. 근데 그것도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돈이 아주 과감한 전제개혁을 추진했거든요. 경제개혁을.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들 입장에서 기득권자들이 결국은 여기를 깎아내리고 이 또 마찬가지로 그 나오는 창왕우왕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돈의 아들이다.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라스푸틴이랑 비슷하죠.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니, 네, 진짜, 네, 지금 딱 하면 깜짝이야 이러실 줄 알았는데.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또 있습니다. 누구죠? 진령군이라고 있는데, 진령군. 네, 아, 민비. 네, 1882년에 이제 민비가 네. 도망갔다가 맞습니다. 거기서 만난 무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무당이 11년간이나 네.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 무당도 처형당하고. 그렇죠. 그 금강산에 그 1만 2천 봉마다 뭐 쌀 맞습니다. 네. 갖다 줬다는 그 사람이죠. 전국의 명산대천에 기도를 많이 올려가지고 정말 탄탄한 재정이 대원군이 어떻든 10년간 쌓아 올린 재정이 1년 만에 거들났다라는 주인공이죠. 근데 네. 이분이 지금 서울 북방에 뭐 관우사당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거기 지금도 있어요? 그게 있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일종의 그 관우 신앙이 있었거든요. 네네. 관우 장군이 도와주면 네. 네. 그래서 자기를 관우의 부인식으로 포장을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동관묘라는 여기 있잖아요. 동묘역 그게 바로 동묘. 관우를 모시는 네. 사당이죠. 서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진령군도 이제 이모군란으로 민왕후가 그 쫓겨나가지고 언제 복권될지 모를 때 달래줘서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얘가 결국 기용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가 여기하고 바로 이 황태자하고 비슷한데 그 순종이죠. 순종을 민왕후가 낳았는데 순종이 조금 약간 부실하거든요. 건강이. 그러다 보니까 민왕후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이 알렉산드라 황후처럼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중독된 거죠. 네. 네. 아니 사실은 제가 이 라스푸틴 어디서 들어봤더라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때 2016년 17년 이때 최태민이랑 최순실 할 때 많이 나왔었던 많이 나왔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네. 사람들. 역사를 거의 1000년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고려말, 조선말, 현대까지. 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암살 주도자가 사실은 세계 최고의 갑부로 불렸어요. 펠릭스 유스포프 공인데 귀족인데 이 사람은 바로 그 니콜라이 2세의 일종의 조카 사이예요. 그 니콜라이 2세의 조카 딸이 하고 결혼했거든요.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이 궁전이에요. 일종의 진짜 저택이 궁전이에요. 자, 그 저택에서 결국 라스푸틴을 황천길로 보냈거든요. 근데 딱 진짜 그날이 재밌어요. 1916년 12월 2일 날 황제 부부가 마지막 라스푸틴 호출해서 차를 마셨는데 떠날 때 니콜라이 황제가 막 축복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라스푸틴이 참 이상하네요. 항상 제가 폐하를 축복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폐하가 저를 축복하시군요. 좀 이상하게 헤어진 거죠. 마지막에 헤어질 때. 항상 이제 라스푸틴이 축복했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 뒤, 며칠 뒤에 그 유스포프가 이제 라스푸틴을 죽여야겠다. 왜 그러냐니까 유스포프도 자기 이제 집사람, 자기 부인이 황제의 조카 딸이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라스푸틴을 좀 멀리하라고 했다가 그 알렉산드라 황후가 이제부터 궁전 출입하지 마라고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그게 또 원망도 있고 또 아버지가 모스크바 총독이었는데 폭동을 진압하지 못해가지고 해임이 됐는데 그걸 전부 라스푸틴이 지금 농간을 한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라스푸틴이 지금 완전히 우리 집안 망치고 있고 이 나라도 망치고 있고 이 독일 스파이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라스푸틴을 제거할 역사적 사명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니콜라이 2세의 사촌 파블로비치 대공도 찾아가고 그리고 니콜라이 황제를 지키자. 검은 백인조라고 거구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 일종의 러시아가 그때 두마라고 우리 치면 국회를 만들었는데 그 국회의원 하는 프리슈게비치라고 바로 그 검은 백인조 만든 거구 세력도 찾아가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유스포프가 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라스푸틴한테 가가지고 내 좀 치료해 달라고 집에서 우리 집에서 치료해 달라 이렇게 꼬시자. 이렇게 했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유스포프가 동성애자라는 걸 고백하고 그때 라스푸틴이 동성애에 흠뻑 빠져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놀자라고 꼬셨다는 설도 있고 또 라스푸틴이 그 당시 이제 유스포프의 부인인 이리나 공주에게 흑심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과 같이 놀자라고 꼬셨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12월 16일 금요일 날 딱 초청을 한 거죠. 자, 어떻게 됐느냐? 이 금요일이 오기 전에 벌써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지금 뭔가 라스푸틴 죽일 음모가 있다. 라는 소문은 벌써 다 퍼졌대요.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다 그래요. 근데 오늘 죽는데. 그 여러 이제 이 범행을 저질렀던 유스포프의 진술서하고 참여했던 프리슈게비치 다 기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하여튼 청산가리를 받아가지고 이 고운 분말로 이 분쇄를 해가지고 케이크하고 와인 잔에다 첨가를 했다. 근데 처음에 줬는데 먹어도 끝이 없더라 얘가. 근데 약간 숨이 좀 가쁘고 배가 좀 위장이 화끈거린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가슴에다가 권총을 한 발 발사했다. 그래서 분명히 넘어졌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넘어진 놈 보다가 이걸 얘를 이제 카페트에 묻으면 안 되니까 돌계단에 이제 이 시체를 끌고 온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계속 때렸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눈을 뜨면서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뜰로 나가니까 이게 다른 이제 프리슈게비치라는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피스톨 2발을 발사했다는 거죠. 총 3발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탄째가 이마를 관통해서 그것이 이제 즉사를 하게 된 걸로 나온다. 그러면 청산가리까지는 맞고 때리고 한 발 맞았는데 눈 뜬 것까지는 사람들이 놀랄만 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총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쪽을 맞았으니까 이제 관통을 했으니까 넘어졌으니까 죽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기어 나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총알 2발을 발사한 거죠. 그래서 이마를 관통한 걸로 이게 부검 교사에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유스포프가 분이 안 풀려갖고 시체를 막 덤벨로 계속 가격을 했대요. 찢은 거죠. 그 사진도 있더라고요. 피투성이가 된. 그러니까 이제 그 덤벨로 가격한 그 흔적들이 또 그런 다음에 몸통을 커튼으로 묶어가지고 성룡차에 넣어가지고 바로 상트페트르부르크를 흐르는 네바 강가로 던진 거죠. 강에다 던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결국 아시다시피 이 사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이 제일 그건데요. 이 사진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성호를 껐다는 이걸 갖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세 부르듯이 이런 사진. 그러면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 맞았다. 이건 없잖아요 여기.
기관총 맞으면 몸이 안 남아있겠죠. 그리고 당시에 권총 소리만 나도 경찰이 달려왔어요. 그럼 그래갖고 아무도 모르게. 아닙니다. 그게 다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나가지고 그 경찰한테 당신이 애국자라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경찰이 나 알겠다 하고 나서 바로 경찰이 바로 보고를 해요. 상부에 다 보고를 했어요. 네.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됐고 부검을 해보니까 위장에서 알코올 냄새 나고 더 재밌는 게 뇌에서도 브레인에서도 알코올 냄새 나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그날도 많이 먹었으면 우리가 왜 뇌에 올라가잖아요 알코올이. 네. 그러니까 뇌에서도 알코올 냄새 났다. 근데 독극물 섭취 흔적은 탐지 못한 거예요. 위를 제대로 조사를 안 했는지. 네.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익사도 아니고 세 번째 이마를 관통한 총탄이 이제 적사한 걸로 보이고 네. 성기 훼손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 성기 훼손. 그러니까 그때 유스퍼프가 화가 나가지고 성기를 잘랐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거짓이다.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린 다 있었거든요. 그럼 누가 이제 그 사진 보여주면서 야 그랬대 하고 하면 야 이거 다 가짜야. 누구 걸까 그거? 그럼 누구 거지? 모르죠. 왜 잘랐지 그건? 그쵸. 아니 꽤 이상적으로 큰 사람이 네. 있어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 아니, 그렇게 해야 또 재미가 있잖아요. 라스푸틴. 이렇게 정력이 전륜하고 요성이고 몸집이 장대하고 눈이 깨뚫어 봤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좀 특이했지 않았겠냐라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로 어느 순간에 둔갑이 돼버리고 그것들이 계속 팩트처럼 돼가지고 기록이 남다 보니까 우리는 기록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예전에 이병주 작가 했던 이야기지만 일광에 바래면 역사가 되는데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낮에 햇빛에 바래지면 역사로 기록은 남지만 달빛에 물이 들다 보면 젖다 보면 그것은 하나의 신화와 전설이 된다. 이게 라스푸틴은 어떻게 보면 낮의 영역에서 밤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이 아주 자극된 거 아닌가 이런 싶습니다. 예. 근데 결국 뭐 이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르긴 했는데 자기 부인하고 두 딸도 장례식 참석 안 돼요. 황후가 그렇게 못 시켰다. 뭐 정신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황후하고 황제하고 그 공주하고 참석만 했다. 아주 초라한 장례식이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황제 입장에서는 처벌하려도 처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라스푸틴을 저격했다니까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르거든요. 아, 그때 이제 라스푸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군요. 근데 라스푸틴이 아주 재밌는 편지를 썼단 말이죠. 누구한테요? 알렉산드라에게 생전에. 네. 내가 죽거나 당신이 나를 버리면 6개월 내에 아들도 잃게 되고 황제의 자리도 잃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다른 편지에서는 농민에게 내가 죽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귀족이 나를 죽으면 황실 가문은 2년 이내에 목숨 부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러시아 백성들이 그 귀족 황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죠. 바로 라스푸틴이 죽고 나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2월 23일 1917년 2월 23일 혁명이 일어나고 3월 2일인가요? 3월 4일자로 3월 2일자로 니콜라이세는 나는 황제 자리 물러나겠다고 동생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동생은 이거 끝났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나는 그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1917년 3월 4일자로 니콜라이 2세는 퇴위하는 칙서를 발표하고 동생 미하일 대공은 내가 그 자리를 거부하는 칙서가 동시에 발표되면서 로마노프 왕조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3월 4일자로. 그러니까 딱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진짜 이 예언이 다 실현된 거죠. 신통한 부분이 좀 있나? 네. 아니 진짜 암살 두 달에 쫓겨났죠. 그다음에 1년 내에 이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살해당했잖아요. 다 죽었죠. 총살로 됐죠. 왜냐하면 그때 이 황제 가족을 구하러 그 러시아에 왕당파 군인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군이 온다고 하니까 볼셰비키들이 그냥 다 살해해버렸죠. 총살해버렸죠. 근데 거기서 마지막 아나스타시아가 살아남았다 해가지고 네네네. 나중에 그 영화도 있죠. 율브린나하고 네네. 버가마에 나오는 아나스타시아 보면 이게 정말 그 다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내가 아나스타시아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 니콜라이스의 엄마는 살았거든요. 엄마 살아가지고 그래서 영국 음모설이 나오는 게 엄마하고 그 여기 유스포프하고를 바로 그 흑해에서 영국 배에 태워가지고 다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노마노프 왕조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 그래서 이 니콜라이스의 그 엄마죠. 그 황태우는 계속 살았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그래서 아나스타샤 네. 그 애니메이션으로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나스타샤 거기에 그 사이비 무슨 교주처럼 나오는데 그 모습이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름도 라스푸틴이라고 아예 대놓고 그냥 그래요? 해놨더. 예. 무슨 디즈니 예. 맞나요? 디즈니 건가? 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나스타샤라는. 예, 그 애니메이션에도 똑같이 이제 라스푸틴이 똑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나와요. 네. 예. 자, 이렇게 라스푸틴은 이제 그렇죠. 최후를 맞이했고. 네네. 그러면 라스푸틴에게서 우리는 뭘 좀 배우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게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는 뭐 역사로 보면 왕조가 망할 때 이제 여러 조짐이 있잖아요. 네. 경제가 파탄이 나고 민심이 이반되고 충신은 떠나고 간신은 바로 하는데 결국 뭐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제 기괴한 일이 이제 황실의 마지막이라든지 권력이 이제 말기에 접어들면 이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감시하는 거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선량한 의도를 품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선량한 의도,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의도는 언제든지 세속화되면 타락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구원하겠다는 세상을 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라스푸틴의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라스푸틴은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죠. 자기가 이 세상을 숭고한 의도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이 구도자의 자세로 출발했지만 네. 얼마 안 가서 탐욕과 욕망의 화신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우리는 자신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정말 정의롭고, 나는 정말 진리의 편에 쓰고, 정의의 편에 쓰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도덕을 자신하는데, 그, 셰익스피어가 우리 맥베스에서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방심이거든요. 네. 내가 제일 깨끗하고, 내가 제일 정의롭다는 그것이 방심이에요. 인간은 언제든지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생각이 바뀌어요. 바로 라스푸틴이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진실하게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정말 농민들의 친구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이 사람은 아침에 가난한 사람들 100명이 이 사람 빌라에 줄을 서는 거예요. 직접 와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민원을 다 들어주고 사인을 해주고 돈을 지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럼 바로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요즘 지금 1억 2억도 막 받으면 바로 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우리 남편이 군대 갔다가 지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군 병원에 있는데 다시 또 군대 최전방 안 끌가게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예전엔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는데 이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가슴 좀 만지면 되겠니 하면서 거기서 쭈물락거리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한 번 더 와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 그죠? 그런데 몸에 대한 욕심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라스푸틴처럼 라스푸틴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구나 라스푸틴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아주 친절한 정의로운 멘토라든지 너를 도와주마 너를 참 상담을 해주마 하면서 얼마든지 또 라스푸틴이 우리 옆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할까 우리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여유의 삶을 가져야 된다. 정약용 선생의 호가 여유당이잖아요. 네. 여라는 동물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면 여라는 동물은 의심이 많고 유라는 동물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나무 위에 올라가고 두려움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이 얼음을 건너갈 때 이게 진짜 건너가도 될까 계속해서 신중하게 한번 해본다. 항상 세상이라는 강을 건널 때는 여유가 돼야 된다. 의심이라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조심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네. 나 잘났어. 나가 정의요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라스푸틴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그냥 네. 내 마음이든 내 판단력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맡겨버리면 네. 바로 이제 그 라스푸틴한테 당하듯이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런 판단력 같은 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는 커피는 또 1kg 커피를 마셔야 되겠네요. 네. 깨 있어야 되니까. 깨어있는 커피, 1kg 커피. 지금 1kg 커피에서 선물 세트도 아주 예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드립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콜드브루 이런 것들도 그 1kg 커피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고마운 분들께 한 번씩 선물 1kg 커피로 해보시면 다른 어떤 선물 하셨을 때보다 더 반응이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kg 커피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고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라스푸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이제 라스푸틴이에요. 예, 이게 이제 생각의 힘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나온 지는 좀 된 책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요 책 오늘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2017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군요. 네, 2017년. 그 당시 특수를 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네. 이렇게 여기 뒤에 책 속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의 진실이 여기에 있다. 라스푸틴의 초능력 보유 여부나 성적 일탈 따위가 아니라 그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소유자로서 제정 러시아의 붕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라스푸틴이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호출하고 부당한 권력을 위임했던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차르 니콜라이 2세와 황후 알렉산드라의 무능과 전횡이 있었다는 것이다. 제정 러시아의 비극은 여기에서 비롯되었고 그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딱 그때 나온 책이군요. 그때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정 러시아의 그 러시아 사회가 그 체제가 가진 모든 귀결이 논리적 귀결점이 바로 라스푸틴이었다. 로 이제 하나로 응축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약간 뭐 반성하면서 생각하자면 우리도 어쩌면 뭔가 이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좀 냉철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입주인고에 많이 좀 쏠렸던 것 같습니다. 라스푸틴 사태와 뭐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반응들도 한번 되돌아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 일당백 이지선 특집으로 왜 제 특집이에요? 네, 라스푸틴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 2부 끝나면서 저희 또 플로어에서는 노래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 어떤 노래를 우리 이지선 씨가 좀 추천하시겠어요? 라스푸틴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누가 불렀어요? 보니엠이요. 오, 본인. 신기하죠? 아, 그래요? 네, 바이들이 뭐 바빌론도 부르고 신기하네요. 네, 진짜. 근데 가사를 보니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랄라라 라스푸틴 러시아 황후의 애인 진짜로 끝내주는 바람둥이 녀석이 있었지. 러시아의 제일 가는 러브머신. 그가 행동한 걸 보면 정말 망신감이었지. 뭐 이런 가사들이 막 나옵니다. 러브머신. 보니엠 노래 그런 게 있어요. 네. 보니엠이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나 보네. 성경에도 관심도 많고. 자, 그러면 플로어에서는 보니엠의 라스푸틴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